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벌써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나는 세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한눈에 보기 주제 2번 삼국과 가야의 발전 해서 각 시대별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요한 왕들과 그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1단원 학습지 2쪽과 3쪽의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던 삼국시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제 수업을 잘 들었다면 그렇게 막 새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충된 설명으로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 이쪽에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는 어떠하였을까? 이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전에 고조선 이후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구려, 옥저, 동해, 부여, 삼한 요 나라들의 정치 체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국가였고요. 옥저, 동해, 삼한은 군장국가였습니다. 연맹국가와 군장국가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발전 단계는 군장국가가 먼저예요. 군장 국가는 누가 다스린다? 군장이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옥저나 동해 삼한에는 읍군이나 삼로, 신지, 읍차 같은 군장들이 다스리는 마을이라고 할까요?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 영역들이 좀 가까이 하지만 따로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군장 국가를 묶어서 이제 옥저, 동해, 삼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군장 국가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 이 군장들 사이에 연맹을 하게 됩니다. 연맹이란 조금 더 계약 관계, 조금 더 끈끈한 관계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연맹을 유지하는 중심 인물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글씨를 너무 왕이 선출이 되고요. 군장 국가를 다스렸던 이제 군장들이 왕과 함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게 바로 연맹 국가 또는 연맹 왕국이죠. 여기 이제 이 사람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림에서 아시다시피 왕의 권력과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권력의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지전능하고 말 한마디면 사람을 막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다만 좀 대표하는 성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고 부여에서는 이제 기록에 따르면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회의를 열어서 왕을 폐위시키고 또는 쫓아내고 또는 사용을 시키고 새로운 왕을 선출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 집권이라는 말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테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중앙, 가운데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다라는 뜻입니다. 중앙 집권 국가. 자,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는요. 권력의 중심, 바로 왕이겠죠. 왕의 권력이 이전의 연맹왕국 단계보다 훨씬 강해지게 되고요. 그 연맹왕국의 이제 사방을 이루었던 마가, 저가, 구가들은 이제 자신의 권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다 왕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형태냐? 신하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의 서열이 정리가 된다. 신하들, 귀족이나 또는
신하들로 서열이 정리가 되는 이런 중앙집권 국가의 단계로 발전을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한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2장 학습지 이쪽에서는요, 어떻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 왜 부여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또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사실 가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가야를 묶어서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삼국과 가야의 차이는 무엇이었고,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보이시죠?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3가지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야가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은요, 이제 초기에는 5부 또는 6부의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아까 살펴본 연맹왕국이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었고요. 왕은 단지 이제 대표하는 외교나 군사 활동을 주로 했고요. 국가의 중대사는 부의 대표와 협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다시피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다른 세력에 비해 굉장히 강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권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을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 밖으로 힘을 뻗쳐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 활동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 고구려는 태조왕 때, 백제는 고이왕 때, 신라는 내무왕 때 대표적인 정복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눈에 보기로도 정리해 보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권력만 강해지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각 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왕이 빼앗아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서열 정리를 할 때 그 왕의 밑에 신하들에게 한눈에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딱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무엇이다? 관등제와 공복을 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등제, 1등급 신하부터 9등급 신하까지 서열, 순서를 매긴 것이죠. 마치 지금 공무원 체계가 9급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승진하면 8급, 그 위에 7급, 6급, 5급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고려시대에도 그랬고요. 삼국시대에도 신하들 사이에 위계, 순서가 있어요. 승진을 하면 한 단계 올라가고 좌천을 당하면 한 단계 떨어지는 요런. 그리고 공복이라 함은 신하들이 입는 유니폼 복장인데 그 복장의 색깔을 다르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다시피 여러분도 학교에서 서열이래. 그 명찰 색깔을 통해서 학년이 다른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라색을 입으면 1등급 신하고 파란색을 입으면 3등급 신하고 이렇게 옷의 색깔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지배층의 서열 정리를 이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아직은 권력을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 신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또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운영하는데요. 고구려의 제가회의나 백제의 정사함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대표적인 귀족 회의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해서 옛날에 부장들이 다스리던 부의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던 그 영토를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을 보내서 지방관을 파견한다든지, 그래서 왕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왕은요, 이제 지배층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국가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을 만들어서 반포합니다. 율령이라고 하죠. 율이 형벌,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고요. 령은 행정법, 국가의 기본 질서입니다. 둘을 합쳐서 율령이라고 하고요. 이 율령을 각각 반포한 왕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 백제에는 기록은 없지만 율령이 반포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신라는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거, 불교를 공인했다. 이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불교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요, 조상신을 믿었어요. 자기 각 집마다 조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신도 다르고 서로 이제 사상이나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좀 이게 정신적으로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불교, 중국에서 불교를 수용해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다. 이제 앞으로 조상신 모시지 말고 부처님을 믿고 따라라 라고 딱 국가가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통일까지 이루어내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발한 정복 활동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의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등제와 공복을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이라는 이런 방법을 썼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이왕 때 율령 반포 관등 공복 제정 있죠. 그 다음에 소수리망 때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있죠. 그 다음에 법흥왕 때 율령 반포 관등 정비 불교 공인 있죠. 이게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가야는 이러한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가야의 성립과 변천 보시면요. 옛날에 삼한, 마한, 진한, 변한에 있던 소국들이 6가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금관가야가 가장 힘도 세고 나라의 영토도 넓어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여처럼요. 그래서 이때를 전기가야연맹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후기가 있겠죠? 전후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금관가야 초기에는요, 이제 벼농사도 발달했고 특히 이제 변한에 이어서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변한 지역에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다고 했죠. 자, 그런데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계기,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금관가야가 쇠퇴했다고 했습니다. 신라를 도와주러 왔던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고 나서 그 옆에 이제 가야 지역으로 침입을 해서 금관가야를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공격을 받으면서 금관가야가 약해지고 이제 금관가야는 우두머리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게 바로 또 다른 가야 중에 하나였던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하게 되는데요. 연맹 왕국이었지만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끈끈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립성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요. 가야는 그 위치적으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 여기를 한번 봐야 되나? 여기 보시면 여기 5세기 당시의 지도인데 가야는 왼쪽에는 백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신라가 있어서 항상 양옆에서 공격을 받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좀 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라에게 흡수를 당하게 되죠.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먼저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대가야까지 흡수하면서 가야라는 국가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제 한 내용이랑 계속해서 겹치고 연결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습지 3쪽으로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각 국가들, 백제, 고구려, 신라의 왕들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자, 삼국은요,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 각자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더 넓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토 싸움,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가지고 싶어 했던 땅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 유역이죠.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기를 차지하는 국가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한강 유역이 왜 중요하냐? 일단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 바로 한강이잖아요. 이 서울 지역을 차지하면 한반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동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유리하고 또 강을 타고 서해 바다로 나가서 중국과 교류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기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한강유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너무나 가지고 싶어 했던 땅이었다. 자, 그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일단 수도 자체가 서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강유역으로 진출을 하고 고이왕 때 한강유역을 장악한 이후에 근초고왕 때 만의 나머지 영토를 정복하고 백제 최대 전성기,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4세기.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떠올려보세요. 어제 배웠던 걸 떠올려보세요. 근초고왕이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사망했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4세기 때 백제의 전성기 이후에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면 고구려가 엄청나게 떠오르게 되죠. 소수리망 때 뭐 율령 반포하고 태학 정비하고 이러면서 국가가 또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광개토대왕 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유물이 있었죠. 그 거대한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우면서 우리 아버지의 업적 너무나 위대해. 나도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를 더 크게 만들어야지 라고 했던 게 바로 장수왕이죠. 장수왕 실제로 거의 9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90살까지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장수왕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장수하셨다. 그리고 이제 남진 정책을 했다. 남진 정책을 해서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 그래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장수왕 때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5세기. 자, 이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요,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고 이야기했죠. 지금의 공주, 충청남도 공주. 자, 이렇게 고구려가 5세기에 들어서 너무나 힘이 세지고 나라의 땅이 넓어지자 여기에 맞서서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제 동맹. 자, 그리고 나서 백제는요, 이제 이 나제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서 좀 더 힘을 길러보고자 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무령왕 때 지방을 더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금 수도도 빼앗기고 계로왕은 죽고 나라가 너무나 혼란한 상황이야. 거의 망하기 직전이야. 그때 막 부랴부랴 수도를 막 피신해가지고 이제 뭐 동성왕 그다음에 이제 무령왕이 딱 자리에 잡았을 때 왕에 올랐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수도는 왕이 살고 있으니까 웅진에는 왕이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잘 내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왕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걸 잘 따르고 있는지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22곳의 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했다고 했죠. 중앙 22담로. 그리고 이제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 때 새로운 수도를 찾아 떠납니다. 사비, 지금의 부여죠. 그리고 국호 자체도 남부여로 바꿨다고 했어요. 자, 이때 성왕 때 백제가 일시적으로 한강 하류를 회복하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공격을 하죠.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였다?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다. 자, 성왕은요, 백제의 뭐라고 할까? 중흥기라고 할까요? 또는 제2의 전성기라는 뜻입니다. 제2의 전성기를 잠시 맛보고 잠깐 다시 한강을 되찾았다가 바로 누구한테 뺏긴다? 신라한테 뺏기게 됩니다. 신라는요, 지증왕 때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법흥왕 때 뭐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최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 증거로 저기 북한 땅부터 북한산, 서울의 북한산, 그리고 이제 뭐 창녕비까지 해서 4개의 진흥왕 순수비로 그 증거를 알 수 있다. 이때가 바로 신라의 전성기다. 6세기다. 자, 신라가 가장 마지막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삼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6세기 때 선생님이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수나라가 그 거대한 대륙을 통일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야, 내가 지금 만리장성부터 저기 남쪽에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한 거야. 어떨까? 마음이. 그 당시 수나라의 이제 황제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저 변방에 한반도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고구려 저놈들 너무 거만하다. 내가 힘을 보여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수나라의 예상과 달리 고구려는 정말 치열하게 끈질기게 싸워내고요.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수나라가 물러가고 이 여파로 저 조그만 나라도 이기지 못한 이 국가 그리고 그 전쟁에 동원된 많은 사람들과 많은 피해자들 사망자들 물자의 낭비 이런 것 때문에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초기에는 고구려랑 굉장히 친한 척을 하다가 본색을 싹 드러내게 되죠. 다시 고구려를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당나라는 이걸로는 안 되겠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은 거야?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나당 동맹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시키고 나서 약속한 대로 대동강 이남은 대동강을 기준으로 남쪽은 신라가, 북쪽은 당나라가 딱 나눠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당나라가 이제 욕심을 부리죠. 한반도 전체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나당 동맹이 깨지고 나당 전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를 보면 끝까지 당나라에 항쟁한 자주적인 성격. 신라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나당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주적 성격. 그리고 삼국 문화를 하나의 나라로 융합을 한, 섞게 된 그런 계기가 됐지만 한계는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 당나라, 중국 세력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영토가 굉장히 축소됐다. 고구려 땅은 사실상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삼국시대를 요렇게도 정리했고 요렇게도 정리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은요. 선생님이 요 학습지 교과서를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해당하는 부분 천천히 읽고 모르는 단어도 좀 찾아보고 자료도 좀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 신라와 그 위에 있던 발해의 관계를 또 각각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보기로 먼저 정리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남북국 시대와 삼국시대 문화, 사회, 경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